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정 회장이 왜 공장들을 왜 여기에 했느냐, 또 다른 이유를 지형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는 동축사를 살폈는데요. 여기 현대중공업이 있는 그 저 미포만 이제 2개 있고 여기에 동축사가 있습니다. 저는 정 회장께서 왜 요 위치에 이 바운다리에 그 입지를 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답사를 해보니까 이 현대중공업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일산 해수욕장이죠. 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게 막 매립을 해서 각진 사각형의 부두가 있고 여기도 하나 있나요? 하나 있는데 이런 그 지형 형태하고요. 또 이렇게 움푹움푹 이렇게 파여 들어간 이 지형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한 군데에서 제가 요 한 군데를 또 살펴보니까 또 이렇게 자그만하게 이렇게 파여 들어가 있고요. 또 요 하나를 제가 요 하나를 또 떼서 확대해 보니까 또 이런 형태로 아주 수직 수평으로 아주 균형 있게 절개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혹시 현대중공업의 명예회장의 관점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하고 살폈는데요. 이게 보니까 프랙탈 해안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갑니다. 베노이트 만델브로트라는 학자의 이야기던데요. 저는 깊이는 모릅니다. 깊이는 모르는데 워낙 흥미로워서 그 개론서를 한두 권 읽어봤는데, 그 만델브로트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해안과 같은 이런 자연 형상들은 부분과 전체가 비슷하고 한 부분이 자기 유사성이라고 합니까? 자기 유사성 계속 닮아서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자연계에 두루두루 볼 수 있는데 해안선도 뭐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전개돼 있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이 요철 부분이 말이죠. 요철 부분이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요 장면들은요. 이곳은 현대중공업에서 마주보는 요 건너편의 그 대왕암 공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주 세세한 부분과 조금 확대한 부분이, 그리고 그보다 더 확대한 부분이, 그리고 뭐 아주 큰 부분을 봤을 때 이 유사한 이 자기 닮음성이 참 재미가 있어가지고, 야, 여기가 뭐 좀 특이한 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이 이런 데를 자리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것까지도 직관에 들어왔을까? 이런 지형사를 충분히 이해했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장님이 이런 자연사적인 구조, 이 구조를
뭐 학문적으로는 몰랐을지라도 어쩌면 직관으로 야 여기 기이한 데구나 뭔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을 거라 봅니다.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이 회장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요철이라는 지형이 뭐 파도, 태풍, 해일 이런데 굉장히 유력하더란 거죠. 좌우로 막아주고 굉장히 좋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 회장께서 자리합은 요 부분 말이죠. 요 두 부분. 이 뒷부분은 여기가 동축사 있는 이 일대가 전부 다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다른 돌들이 뒤섞이지 않은 균이라는 거죠. 태적암 같은 경우는 뭐 4암이면 뭐 2암이면 이렇게 막 뒤섞여 가지고 막 바스라지고 뻘도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저거는 균질하기 때문에 모래가 나오잖아요. 하얀 석영질 모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회장님이 활용하기에 현대중공업이 활용하기에 대단히 유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모래는 말이죠. 모래는 물 먹으면은 그잖아요. 단단하잖아요. 비행기 이착륙장으로도 쓰이는 모래밭도 있답니다. 또 모래는 또 파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야드 도크를 축조하기도 뭐 편할 것이고, 또 뭐 단단하니까 그 위에 조금만 다져 놓으면은 묵중한 철 구조물을 얹기도 쉽다. 이래서 저는 이 해안을 선택을 했을 것이다. 뭐 하나 덧붙인다면은 또 이걸 선택한 배경에는 아마 추억도 하나 있지 않았겠는가. 그분의 고향이 강원도 통천인데 그 통천 일대 역시 이 백사장이 잘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설악산 금강산이 죄다 화강암이지 않습니까? 그 화강암에서 나오는 희고 균일한 백사장에 대한 어릴 때 향수, 추억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은 가미됐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태평양으로 열려있는 반도의 동남쪽을 선택을 한 거는요, 대양으로 향한 그 진취성이 엿보이고요. 또 가장 생기왕성한 꽃봉우리와 같은 이런 돌출부를 선택해서 생동감을 획도한 거고, 또 프랙탈 해안과 같은 이런 다채로운 풍파나 이런 데 유리한 입지를 선택한 안목은 특별했다. 그러기에 오늘날 현대중업의 성취가 있었던 것 아닌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현대중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 했는지 한 번만 제가 할 얘기 다 드렸는지 한 번만 더 스크린 한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에 마음이 닿습니다. 역사와 자연사를 이해하는 것이 창조적인 업적을 이룩하는데 지름길이다.
예? 방구대도 살피고 동축사도 살피고 프랙탈 지형도 살피고 화강암 지형도 살펴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림처럼 떠올려서 생각하고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대망의 깃털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다음 저는 그 현대 자동차와 달천 철장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현대왕국이라는 정회장의 현대왕국의 성립과 1000년 전에 있었던 박윤흥 장군의 흥여부를 한번 대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달천 철장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제가 제 호흡도 좀 한번 다듬을 겸 해서 에피소드 한 두 토막 하려고 합니다. 명예장과 관련된 건데요. 그 정주영 바이러스에 걸린 한 닭장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바이러스와 연결시켰다 해서 바이러스와 연결시킨 데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데서 그 이미지를 따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닭장수는요, 현대중공업에서 저 경북 쪽으로 가면 양남 지방에 있는 박씨라는 분인데 6만 개의 닭다리와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6만 개의 닭다리를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아무 인연 없고 뭐 아무 끈도 없는 분이 닭다리 6만 개를 현대중공업에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 하니까요. 한 20년 전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에 일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어느 비가 이렇게 추적되는데, 이 박씨란 사람이 6만 개의 닭 날개를 실은 그 냉동차를 탁 끌고 현대자동차 이제 식품 검수대 앞에 섰는데, 앞에 영양사 3사람이 탁 서서, 그거는 닭다리가 아니지 않느냐, 납품 불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봉착했답니다. 대가져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맨 처음 이제 납품하는 건데, 맨 처음 이제 6만 개라는 큰 물량을 따가지고 납품하는데, 이제 받고 하면은, 절망적이단 말이죠. 파산이죠. 근데 이분이 사실 그 정주영 명예회장과 관련된 책을 5권을 읽었다든가 5번을 읽었대요. 읽어가지고 실은 그 정주영 바이러스에 깊이 감염이 됐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꾀를 냈는데 막 부탁을 했죠. 야, 좀 도와주라. 처음 납품하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가져왔는데, 가져가면은 나 죽으란 말이냐. 그 영양사는 말이죠. 우리가 닭다리를 요리를 쓰지, 닭 날개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서 서로 이제 다퉜는데, 이 박씨란 분이, 정주영식의 깨를 냈는데, 대번에, 야,
그 말이죠. 응? 사전에 말이야. 사전에는 닭은 앞다리, 뒷다리, 응? 어떻게 됐다? 앞다리, 뒷다리라 하지, 앞다리, 뒷다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주문서에, 너그 주문서에 닭다리라고 했지, 응? 닭 뒷다리라고 했나? 제가 말이 조금 틀렸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닭다리는 앞다리와 뒷다리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가 내한테 납품 주문서 낼 때 닭다리라고 했지, 너 앞다리 뒷다리 구분 안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난 닭다리 가져왔다. 나 앞다리 가져왔다. 너희는 뒷다리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때 명시도 안 해놓고 왜 지금 앞다리 가져왔다고 이렇게 안 받아주겠다는 거냐? 받아다오. 우리 정 회장님도 말이야. 그 가서 거의 뭐 어거지 쓰다시피 해서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말이야 가져가서 그런 거 성사시키지 않았냐? 나도 말이지. 이렇게 애써서 가져왔는데 좀 도와다오. 이랬답니다. 예, 그래서 그쪽 현대 자동차 영양사들은 또 영양사대로 또 규칙을 지키려 했겠죠. 예, 그때 그 식품 검수를 총괄하는 분이 이랬답니다. 턱 등장해서 야, 이 양반 말에 일리 있다. 받아 열어. 들렸답니다. 그래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지도 물론이거니와 정 회장님의 투철한 신념, 하면 된답니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어서 6만 개의 닭다리 납품 사건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워낙 재밌어서 듣고 드러났는데 제가 말로 이 얘기를 옮기려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모친 얘기인데요. 올해 77인데 한 번씩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요즘도 책을 조금 즐겨 읽으십니다. 재밌는 책을요. 근데 내가 강연하러 간다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란 책을 한 번 더 읽으십니다. 전에 한번 읽었는데 참 재밌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읽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었죠. 엄마 그것을 최고 재밌는 게 뭐디요? 이러니까 결국은 빈대의 생존법 그 얘기를 하시대요. 야, 정 회장이 말이야,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 할 때, 빈대들 때문에 탁자 위에 자다가, 그것도 못해서 양푼이에 물을 탁자 다리에 담았는데, 그것도 빈대들이 극복하지 않더냐. 지붕 위에, 천장 위에 올라가서 자유낙하해서, 물어뜯더라 하는 이 얘기를 정 회장이 하면서 회고하면서 빈대조차도 이 생존 전략에 있어서는 아주 치밀한 방법론을 구사하는데 놀랬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아마 하이라이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저도 정중 바이러스에 일부분 감염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감염되어 있느냐면요. 한국인 저력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근로자들하고 아주 많이 다툰 이 강성 노조와 힘을 겨뤘던 이 회장께서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가장 똑똑하다. 현대가 오늘날 있었던 것은 이 근로자 덕택이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느끼셨겠죠. 저는 이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이 한국인들이요. 저는 해외 견문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전 한국인들이 이렇게 빼어난 민족인 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빼어난 민족을 저는 압니다. 정말 빼어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 회장께서는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십니다. 저는 저는 정 회장께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을 이렇게 칭찬하실 때 겸허하게 칭찬하셨는데 저는 이 정 회장께서 이 한반도 근로자를 칭찬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어떻게 헤아리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저는 첫째,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한반도의 기후 풍토에서 자란 백성들이 아주 고른 품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있나요? 해초. 저는 해초를 먹는 백성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 정도인데요. 이렇게 해초를 먹는 백성들이 또 명민하지 않겠는가. 서양에서는 해초를 가지고 뭐 테라피나 심신 안정이나 이런 의료용으로 쓴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능력을요, 근면성만 봐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각국의 그 생산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그 지능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이 늘 1등이에요. 스위스 학자가 측정해도 그렇고 영국 학자가 해도 그렇고 독일 학자가 해도 1등입니다. 지능 지수가 평균 106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이 일본, 대만 정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국가 아니고 도시국가로서는 홍콩이 1등이고요. 이렇게 되던데 한반도 사람들이요, 똑똑하고 근면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근면하다. 이 근면성에 대해서 정 회장이 깊이 감사를 하십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에 16번 종합 우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단순한 노력만은 아닐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지능, 이런 것이 바탕이 됐을 것이고, 그런 지능이, 그 우수한 지능들은 또한 그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인, 기후, 그리고 지질적인 특징이 바탕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좋은 나라도 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에 물을 파도 그 물을 조금만 그 앙금을 침전시키면은 마실 수 있죠. 다른데 중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데 가보면요. 그 가보면은 뭐 석회수, 이런 것 때문에 침전시켜도 못 마시죠. 그래서 그네들은 저 포도주나 마시고 그러는데, 어디나 파도 이 맑은 물이 나오는 대한민국이 이런 물을 마시고 이런 기후 속에, 그리고 이런 해초를 먹으면서 이 산 백성들이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사계절로 인해서 근면하고 이런 백성들과 더불어, 이런 민족들과 더불어 사업을 일구다 보니 단기간에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 곁다리 얘기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못할 것 같은데 달천철장 얘기를 하면은요, 달천철장입니다. 붉은 황토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적색토는요, 이 적색토가 전부 다 철분입니다.
이렇게 풍화되어 가지고 흙 상태로 있죠. 토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철이기 때문에 이런 분말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도로서도 철을 가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제철 역사가 김해가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데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일 겁니다. 철을 제가 이 달천철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업이 자동차와 조선 아닙니까? 조선과 자동차가 여기 입지한 그 배경의 참 먼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그 강력한 제철소를 운영했던 달천철장의 그 오랜 역사가 그 맥락에 다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달천철장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제철 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이 달천철장은요, 결국은 포항제철을 가져오는 겁니다. 포항제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달천철장에서 가까운 거리 있죠. 포항제철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철을 많이 쓰는 산업을 가져옵니다. 원래 포항제철이 어디에 쓰려고 했냐면요, 이 제철소가 울산 현대자동차 있는 곳에 세워지려고 했습니다. 초기 도시계획에 보면요, 삼양사가 강 건너에 있고 그 맞은편이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현재 그 위치가 종합제철소라고 위치가 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그 제철소가 포항 쪽으로 가고 거기에 자동차가 들어섰는데 어떻거나 달천철장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천철장은 80분. 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달천철장은요, 아주 고대로부터 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토철로 만들었습니다. 김해에 가면은요, 토철이 아니고 철광석이죠. 덩어리는 못 녹이죠. 이렇게 분말 상태로 돼야 그 당시 1500도 정도 온도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당시는 숯이나 신탄재로만 열을 내기 때문에 1500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덩어리 상태의 철은 녹일 수가 없었고 이렇게 분말 상태로 돼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철광석을 보면은요, 제철소에 가면은 분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폐철, 고철 더미를 녹이는 데는 또 따로 있지만은 보면은 다 분말입니다. 호주 같은 데서 가져오는 건 분말 상태로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당시에 용융점이 낮았던 겁니다. 이게 도철이. 그래서 여기에서 철을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만들었냐면요, 최근 조선시대 때까지 중앙정부에 공납을 했습니다. 1년에 12,000건 정도로 하는데요, 전국 최대의 물량을 여기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조선시대인데, 그럼 그 먼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기록이 없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석탈해라는 왕이 있죠. 석탈해 왕이 울산 사람인데, 울산에서 석탈해 탈해지 않습니까? 탈해. 철과 관련된 인물로 역사서에 나옵니다. 철과 관련된 인물인데, 이 양반이 경주에 진입해서 박씨로부터 그 왕권을 받나요? 받아가지고, 김씨로부터 받나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대장장이 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역사서에 비춰볼 때 그러면 석탈에는 어디서 철을 만들어 가느냐 했을 때 이 달천 철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서 나왔다. 고대로부터 저기서 나왔다. 그런데 어째서 저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문화재 대접도 안 받고 현대 자동차나 중공업과의 인과성이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난리법통을 지기고 비소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느냐 하는 거는요. 이게 고대 제철 왕국을 기매로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봅니다. 기매를 고대 제철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소설도 써서 그렇게 합디다 하는데 이게 아주 빼어난 그 신문 기자, 빼어난 그 기자가 한 분이 있는데 김태식 기자라고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연합뉴스의 그 문화재 분야의 최강의 이 기자인데 이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이병도라는 역사학자를 아주 폄하를 했습니다. 이병도라는 그 일본 제국시대 때 배웠던 학자가 우리 역사를 왜곡을 시켜놨는데 임나 일본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 집단이 가야 지방에 김해 지방에 사령거로 해야 맥락이 닿기 때문에 김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김태식 기자가 감히 말입니다. 감히 어디에도 다 보도될 수 있는 그 공공의 보도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번 잠깐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이병도 박사 팀들이 100년 전 임나 일본 본부서를 주장하고 신라사를 깎아내리기 혈안이 됐던 일제 식민학자들이 재창하고 그 이후 한국 사학계를 장악한 고 이병도 및 이기백 교수 등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따랐던 철기에 관한 역사의 조작이 있었는데 많은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달천철장을 언급합니다. 달천철장이야말로 한반도 최고의 그 제철소였고 신라를 강성하게 한 그 바탕이고 심지어 일본까지 제철 기술을 넘겨줘서 일본까지 제철 기술을 넘겨줬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비소를 보라 이랬네. 비소. 철에 함유되어 있는 비소를 분석해 본 결과 비소 함량이 일본에 있는 고대 제철 유물하고 여기 있는 지금 오늘날 여기서 떠가지고 분석한 비소의 중량값이 동일하지 않느냐. 그게 증거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경주 황성동에서 한 10년 전에 대발굴이 있었는데 일관 제철 공정이 거기에 나왔죠. 일관 제철 공정이 나왔는데 그 제철소가 그 제철소에서 선 철이 역시 여기에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철소는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 제철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철한 것들은 어디로 실어 날랐느냐 하면은 여기 계변성이라는 방구동 중구 방구동 앞 예전에 고대 울산항이 거기 있었는데요. 글로 실어 날았답니다. 그 고대 울산항은 중구 방구동의 학성 근처입니다. 거기에 항구가 있다가 다시 계속 충족이 되죠.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로 충족됨으로써 얕아지니까 연포로 내려갑니다. 연포. 지금 현대 자동차
선적 부두가 있는 곳이죠. 그래 내려갔다가, 선적 부두가 있는 대로 일로 가죠. 여기 갔다가 다시 항구가, 여기 또 매적이 돼서 얕아지니까 여기에 울산항, 본항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파내가지고 현대 자동차 선적 부두로 씁니다. 제가 결국은 이 얘기를 정 회장님 얘기로 결국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 연포에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 연포는 삼포계양지의 하나인데 정 회장의 밝은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현대 자동차의 그 수출 선박 선적장이 됐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차량을 제조해서 이 가까운 거리에 선적해가지고 내보내는 데가 극히 드물답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렇고 시카고 같은 데가 그렇고 디트로이트 같은 데가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육상으로 실어 나르고 이러는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 회장님은 저기다가 택리를 했습니다. 저기다 택리를 한 거죠. 하다 보니까 물류가 굉장히 원활하고,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됐죠. 제가, 그 개변성의 성주인, 그리고 왕년에, 천년 전에 울산을, 직할 통치했던 장군이 박윤흥 장군이라고 했는데요. 울산 박씨입니다. 울산 박씨의 그 선조인데, 천년 전에, 그러한 그 소금과 철을 가지고 경영을 한 겁니다. 경영해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거상이자 토로서 군림을 했는데, 개변성주죠. 개변성주. 그리고 그 이제 고려 말렙에 흥여부라는 그 직할 도시 명을 받습니다. 흥여부. 고려를 흥하게 한, 지기다. 이래서 흥여부라고 하는데, 흥여부가 되고 난 뒤에 성종임금이 이 지역을 관시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내려오죠. 내려와서 태화루에서 큰 고기를 먹으시다가, 병에 걸려서 세상에 뜨는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데, 어떻든 천년 전 신라 말엽에, 여위에 말이죠. 여위에, 여기 중구, 방구동 아닙니까? 동천강이 내려오는 데와 태화강 본류가 합류하는 그 방구동 앞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 박윤흥이라는 영웅이, 그 시대를 장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천년 뒤에는 우리 정주행 회장이 울산에 있는 여러 입지를 살피고 인문 역사들을 도움을 받아서 현대 왕국을 성취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울산의 울산의 인문 역사, 그리고 자연사적 그 잠재력과 이것을 활용한 정 회장의 그 감각과, 그리고 꼭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결연한, 논리들이 결합이 돼서 현대 신화를 이루겠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세게 보고 싶은 것은, 역사와 자연사에 나타난 그 근본적인 원형을 잘 따지고 이해를 하면은 창의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